네, 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153회입니다. 예, 이번 주, 최근에 그 아키히토 일본 국왕, 네. 자기들은 뭐 천황이라 그러는데 그 고대사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냥 천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지금 우리 기사로 쓰고 뭐 이럴 때는 이제 국왕이라고 하죠. 일왕 뭐 그렇죠. 이렇게 예. 하죠. 고려 신사를 방문했다 이런 기사가 떴지 않습니까? 네, 본 것 같아요. 그 고려 신사 이름이 예. 고려잖아요. 남다른데 고려가 아니라 고구려라는 뜻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뭐 저 고구려가 아니라 고려라고도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고구려 왕족 출신의 인물을 모신 그 신사거든요. 일본 예. 그 관동 지방에 있는데 그 사이타마현 히다카시에 있습니다. 근데 아키토 일왕이 왜 굳이 고구려 신사를 찾은 거예요? 우리가 뭐 이 경험을 했지만 아키히토 일왕이 평소에 교회 있을 때마다 이제 일본 황실 가문은 한국계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누누이 말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기사를 몇 번 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역사가 꽤 깊습니다. 지금 한 20년 됐나요? 한 7, 8년 되는 것 같으네요. 네. 그 당시에 그 일본을 방문했던 노테오 그 당시에 대통령한테 이제 그 일왕이 속삭였대요. 아, 내 목에 한국계 인물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90년이면 그때만 해도 폭탄 발언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게 뭐 일본 왕실에 한국계 피가 흐르고 있다 뭐 이렇게 인정을 했으니까. 근데 당시에는 이제 크게 부각이 안 된 이유가 그 당시에 일왕이 식민 지배에 통속의 염을 금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사죄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가 돼 갖고 이제 묻혀버렸죠. 통속의 염이 맞는 말이에요. 그때 엄청 논란이 있었던 사죄 발언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통속의 염이라는 말은 사실 사전에도 없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일본 작가인 이노우에 야스시라는 사람이 만든 단어라 그럽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어떻게 보면 통렬한 반성의 뜻도 있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네. 그걸 이제 딱 애통하다라는 그런 게 있고 아쉽다, 애석하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분하다, 애통하다 뭐 이런 그 의미도로도 이제 읽힐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식민지 조선을 잃어 안타깝다 이렇게 읽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인 특이 어떻게 보면 이제 모호한 발언 아니냐. 그래서 예. 이제 되게 그 논란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 뭐 일왕이 속삭였다는 그 내 몸 안에 한국계 피가 흐르고 있네요. 하라는 그런 속삭임 이런 거 이제 뒷전이 된 거죠. 근데 이후에도 한국계 피 그 발언을 했었잖아요. 어쨌든 본인이 90년에 얘기했는데 무풀이 됐잖아요. 기본적으로 보면 그죠? 무풀려. 무풀이 예. 됐으니까 좀 뭔가 그게 섭섭했는지 2001년에 68회 생일을 맞았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죠. 내 몸에 한국인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근거가 뭐예요? 쓸데없이 한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속 일본기라는 그런 일본의 정사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환무천황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발음으로는 간무라고 합니다. 그 제위가 781년에서 806년인데 그 간무천황의 생모가 백제 문영왕의 자손이었다라는 기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790년 간무천황이 백제 왕씨는 나의 외척이다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간무천황의 어머니 다카노노 나가사 황태우죠. 그 조상이 백제라는 거고 그 문영왕의 아들 순태태자의 후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황태우는 백제의 원조, 그러니까 가장 이 시조가 도무왕인데 도무왕은 우리가 이제 주몽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고구려 백제는 같은 부여계통이잖아요. 일본 왕실 계보에 백제계의 피가 흐르면 결국 고구려와도 친연 관계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일왕가의 뿌리가 백제, 고구려 이렇게까지 이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키히토 왕이 이번에 고구려 후손을 찾아간 걸까요? 글쎄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뭐 본인은 사적인 방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아키히토 일왕은 그나마 아베 신조 뭐 아주 우리가 흔히 그 욕을 많이 먹죠. 그 아베 신조보다는 좀 합리적이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일왕 가문이 한국계라고 그런 건가요? 글쎄요. 어쨌든 간에 그 일왕의 그 고구려 신사 방문 요게 굉장히 좀 아까 얘기했듯이 아베 행보와는 비교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어쨌든 내년 말로 예상되는데 그 생전 퇴위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일제 식민 지배, 뭐 침략 전쟁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성, 뭐 화해의 신호로 그걸 전하려고 신사를 방문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추측을 가능한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사 반성은커녕 가해 언급도 이렇게 피하고 있는 아베 총리와는 좀 대비된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 일본에 고구려인의 정착지가 있었고 또 고구려 왕족의 성과 그 왕족을 모신 신사가 1300년 동안이나 존재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가끔 언론을 탔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또 뭐 아키히토 일왕이 백제 고구려 뭐 이런 뭐 관심을 갖고 뭐 이런 거를 사실 배관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사시의 눈을 뜨고 이렇게 이게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우리가 그래도 허허대할 수는 없잖아요. 뭐 아키히토 일왕이 갔다 그래갖고 해야 되고 뭐 그럴 건 아닌 것 같고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요 고려 신사에 얽힌 어떻게 보면 이 뭔가 이 좀 어두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내선일체의 그림자, 음영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고려 신사에 얽힌 그 내선일체의 그림자라는 주제로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목이 심상치 않네요. 네. 고려 신사에 무슨 내선일치의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일본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고려를 고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고마 신사라고도 하는데 그게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이 신사가 내선 일체 혹은 뭐 내선 융화의 상징으로 철저하게 이용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이 논문을 쓴 분이 있더라고요. 올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학자던데 사토 아스시라는 그 센슈대 교수가 있습니다. 그 분이 논문을 쓴 게 있는데 그래서 그 논문을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논문을 잘 읽어봤거든요. 그리고 그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 일제시대 때 어떤 그 언론 보도 내용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특히 이제 그 충독보 기관지잖아요. 매일신보 거기 보면은 고려신사 혹은 뭐 고마신사라고 하지만 그걸 검색을 해봤더니 빠짐없이 그 등장하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선일체의 살아있는 상징이라든지 혹은 내선융합의 성지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럼 정말 내선일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우선 문제의 고려 신사가 어떤 것인지 잠깐 살펴봐 주셔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소개를 해야 되겠죠. 영계소문이 죽은 게 그 663년인데요. 그 3년 뒤에 고구려에서는 또 뭐 정변이 일어나죠. 태망리지는 그 연계소문의 아들 연남생이 배신을 때리고 이제 그 당나라로 항복을 하거든요. 고구려가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일본이 원군을 요청하는 사신을 보냅니다. 그때 간 사신단 중에는 현무약광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고구려 왕족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본에 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조 문제가 사실 그 당시 일본에서도 일본 조정도 이렇게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663년에 그 백제 부흥군을 도우러 갔다가 백강에서 참패를 당했거든요, 일본이. 그래서 그 당시 한 3년 뒤니까 여력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에 고구려가 망하는 거죠. 2년 만에. 668년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무약광이라는 사람이 고구려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일본에서 고려약광이다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716년에 일본 조정이 그 일본의 동쪽에 살고 있던 고구려 유민 1779명을 지금의 어떤 아까 얘기했던 고려 신사가 있는 그 무사시 소국, 그 이제 무장야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소국에 정착을 시키면서 그 고려 약광을 고구려인의 촌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조정이 멸망한 고구려 유민들을 한 곳에 정착을 시켰고 그들의 우두머리로 고구려 왕족 출신인 고려 약광을 임명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원래는 현무약광이었다가 고려 약광으로 이제 그 왕이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성을 내리고 그랬다는 거죠.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716년인데 그러면서 고려 약광은 고구려인을 좀 정착 고구려인, 망명 고구려인을 다스리면서 그 정착민의 신으로 추앙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이 죽은 뒤에는 그 고려 약광을 기리는 그런 신사가 건립이 된 거죠. 그게 바로 고려 신사.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후손들은 그 자신들의 성을 고려시, 우리가 이제 일본 말하는 고마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신사의 책임자는 고려 약광의 60대 후손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고려 문강인데 일본어로는 고마 후미야스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 고려 신사가 내선일치의 상징으로 이용됐다는 거예요? 뭐 아까 얘기했지만 나도 이제 예. 그 논문을 보고 공부했는데 사또 아스시라는 그 논문이죠. 예. 거기 보면 이제 적나라한 실체가 드러납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논문을 보고 그 메일 심볼을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 하여튼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내선일체 살아있는 상징이니 뭐 성진이 이런 말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거죠. 아니 고려 신사인데 왜 내선일체의 성질을 운운했을까요? 원래 이 고려 신사가 그 옛날에는 자꾸 그냥 평범한 신사에 불과를 한 건데요. 그러다가 이제 일제 강점기가 되고 한일 합병이 있었죠. 그리고 네. 그 3.1운동이 벌어진 이후, 그러니까 1919년 이후에 이 신사의 위상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한일운동하고 무슨 관련이 있었나 봐요. 우리가 그 근현대사를 배우면서 무단 통치라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헌병을 앞세워갖고 뭐 그렇죠. 포갑 정치를 했다 뭐 그런 예,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이 3.1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이게 이래서는 조선을 다스릴 수가 없구나. 그 한국을 다스릴 수가 없구나 해갖고 일제가 문화 정치로 방향을 선회하잖아요. 그렇죠. 무단 통치, 문화 통치 우리가 열심히 배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가지고는 뭐 이 헌병을 뭐 내세워 갖고는 다스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문화 정치의 어떻게 보면 슬로건은 문화의 발달, 그다음 민력의 충실 뭐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선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문화 정치를 편 것하고 고려 신사하고는 어떤 관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 교묘하게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예. 조선 총독부가 조선의 지도층들을 대상을 해갖고 내지 시찰단을 만듭니다. 그 내지라는 건 일본이죠. 예. 일본 시찰단을 만들면서 거기에 이제 그 시찰단에 활동 사진반을 동행시키는데 활동 사진반이라는 건 뭐 다 알죠. 영화를 찍고 그러는 건데 네네. 어쨌든 뭐 가서 일본의 발전상을 좀 보고 귀국해가지고 정말 그 조선이 얼마나 무지몽매하냐. 그러니까 그 조선 민중한테 그 일본의 발전상 이 조선이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고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불가피성을 한번 보고 와라라는 그런 임무를 맡긴 거죠. 그러니까 그 활동 사진반은 지금으로 치면 영상팀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활동 사진이라고 옛날에 영화라고 우리가 뭐 흔히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1920년 5월에 보면 총독부가 그 조선 각도의 군수 30명을 찰단으로 파견을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동행한 활동 사진반이 그 아까 얘기했던 사이타마에서 찍은 예. 그 동영상 무대가 바로 이제 고조천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려 신사의 책임자인 옥기마루 우리가 이제 고려 흥완이라고 하는데 예. 우리말로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시찰단한테 고려 약광 그 시조의 사적을 담은 뭐 책자도 선물을 하고 이렇게 이제 동영상을 완성한 걸 갖다가 귀국을 해서 네. 이 동영상을 조선 각지 12곳에서 촬영을 이렇게 방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 7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조선 민중이 그걸 보고 뭐 그랬다는 거죠. 7만 명이면 엄청난데요. 예. 뭐 지금처럼 이제 고려 신사가 졸지의 유명 답사지가 됐겠어요. 뭐 요즘도 뭐 그런 뭐 기사 보니까 이 제주 오름이 난리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예. 혈인의 민박 그러니까 뭐 방송 그렇죠. 보시나요? 예. 아예 몇 번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것 때문에 뭐 오름이 난리가 나고 뭐 차를 세워놓을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렇다 그러는데 차 대기 힘든데 거기. 그렇다 그러는데 네. 뭐 당시에도 예전에도 네. 그 이 영화가 우리가 뭐 그때 당시에 매체가 없었잖아요. 그 그렇죠. 영화 하면 예, 난리가 예. 났죠. 그러니까 전국 방송국이 틀어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반향이 엄청났겠죠. 그또 일본 땅에 1200년 넘게 고구려 후손들이 정착하고 살았다는 것도 되게 신기했겠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기사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시찰단이라는 게 또 촌사람들이 또 가니까 얼마나 또 이게 그 새로운 세상을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가뜩이나 이게 좀 막 그런데 고려촌 가갖고 또 옛날 고구려인 후손을 만났다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서로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당시에 경북 유림 시찰단이 있었는데 그 감상록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예. 이제 아주 그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만남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광왕의 직계 후손인 고마 옥기마루 고려 네. 흥완이죠. 그러니까 예. 정말로 환희가 솟는 것을 참지 못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옥기마루가 신사의 역사를 이제 설명을 하고 이 눈물을 흘리면 옆에서 그걸 바라봤던 그 조선 사람들도 다 울었다라고 이제 그런 감상문이 있죠. 그러면 조선 관광객들도 고려 신사가 문전성시를 이뤘겠는데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뭐 갔다 온 사람마다 내가 가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자랑을 하고 매체에다가 뭐 네네. 이런저런 또 기획문을 쓰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답사기도 예. 쓰고 뭐 그랬으니까 뭐 난리가 난 것 같고 이후에도 뭐 총독부 직원이라든지 전라남도 소속 면장 뭐 40명 그다음에 네. 황해도 유생 16명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고려촌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근데 총독부가 앞장서서 시찰단을 운영했다는 게 여간 꺼림직하네요. 다 의도한 바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아까 그 이 고려 신사를 관리하는 사람이 고려약강의 58대 손 고마 네. 오키마루라 그랬잖아요. 네. 이 신사 대표였는데 이 사람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일본과 한국이 합병하여 한 나라가 되었다. 이때 일본과 한국 고대사의 교섭을 연구하는 것도 현 시국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고구려 왕실과 황국, 네.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우리 조상, 그러니까 고려시죠. 고마시라고도 하지만 네네. 우리 조상의 유적을 세상에 알리는 것은 양국민을 친화시킬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게 정말 수상한 느낌이 드는데요. 한일합병으로 한 나라가 된 일본인과 조선인의 가교 역할을 고려시 가문이 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그렇죠. 같아요. 고려의 시지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럴 수는 있겠죠. 네. 그 1200년이 넘도록 뭐 각가지 서름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네. 정착을 해왔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이 한반도에서 동족이라고 찾아와 갖고 뭐 울고불고하고 서로 뭐 한일 관계 얘기하고 네. 그러는 데다가 일본에서도 잔뜩 이렇게 등을 막 긁어주고 시원하게 긁어주니까 그렇죠. 예. 그랬겠죠. 하긴 뭐 그때는 한일합병으로 조선인 식민지가 된 상태였으니까 일본인으로 동화된 고려시 가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해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럴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이제 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예. 어쨌든 기현상처럼 그 고려신사 찾아가는 답사단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922년 3개월 사이에는 뭐 20년 동안 그때 보면 3개월 사이인데 2,100명이나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또 찾아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조선 총독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좀 수상하지 않느냐. 네, 조선 네. 총독이 왜 찾아갔을까라고 네.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 또 하나 수상한 거는 1934년인데 네. 이 고려신사를 후원하는 단체가 발족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고려신사 봉찬회라는 이름으로 네. 발족을 했는데 원래 그 민간인 중심으로 구성된 후원 조직인데 네. 이 봉찬회 본부가 들어선 것이 수상하거든요. 어디였는데요? 그게 이제 그 도쿄에 있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건물입니다. 동양척식회사는 수탈 기관이잖아요. 우리가 배우죠 맨날. 네. 그래서 뭐 동양척식회사를 내세워가지고 식민지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 식민지 수탈의 총 본산에 왜 고려 신사를 받드는 단체가 들어선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 또 봉찬회 그 임원 명단을 보면 또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회장이 누구냐면 고다마 히데오라는 그 백작인데요. 네. 이 사람이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을 지낸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이사장이 누구냐면 마루야마 스루키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또 총독부 경무국장을 지냈어요. 네. 그 나머지 156명 이사 평회원들도 일본인들인데 전부 거의 식민지 조선과 네. 관련된 어떤 정치인, 관료, 학자, 언론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다 일본인이네요. 그것도 네. 조선과 관련 있는 인물들로. 네. 근데 왜 고려 신사에 일본인이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예요? 그 봉찬의 회칙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선 동화에 관한 문서의 출판과 내지, 그러니까 일본 네. 본토에 사는 조선 동포에 대한 사회적 시설을 갖추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내선 동화, 내선 일체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럼 뭐 비슷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봉찬의 이사인 다케이 후미오라는 작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가관이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본 각지에는 조선 관계 유적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 네. 고려촌, 고마촌만큼은 역사적 사실이 확실하고 유적이 명확하고 후손이 그 1300년 가까이 이어져 왔다. 네. 그런 곳은 없다.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곳은 내선 일체에 살아있는 모형이면서 살아있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별로 듣기가 안 좋네. 네. 고려 신사가 내선 일체에 살아있는 모형이자 살아있는 증거다. 약간 기분 나쁜 그런 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케이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려 신사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느냐라고 네. 하면서 촉구를 하는 거죠. 조선은 일본 문화의 모태다. 그 망명객이 귀화하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그 망명객을 잘 대접하고 동화시켰다. 이런 그 살아있는 사료가 있는데 이런 그 고려 신사를 아는 사람이 정말로 이걸 연구하는 특수한 몇몇 학자나 호사가 위에는 없는 거 아니냐. 정말로 참으로 유감스럽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본인들이 고구려 망명객을 잘 대접해서 동화시켰다. 그리고 이 부분이 부각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역사적인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이 바로 내선일체의 문제를 일부 전진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른바 매조지를 하는 거죠. 근데 듣고 보니 일본인들이 왜 고려 신사를 받든 그 봉찬회를 결성했는지, 왜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유력 조선인들을 시찰하게 했는지, 또 사이또 조선 총독 같은 최고의 인사들까지 찾아왔는지 이유가 너무 명확해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닭게의 말처럼 일본인들은 고려 신사를 내선 일체에 살아있는 상징물로 뭐 시종일관 여겼다는 거죠. 아니, 일본인들이 대대적인 모금 운동까지 해가지고 고려 신사를 증축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저도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쭉 나오는데요. 네. 그 이 모금 운동 아까 얘기했던 그 신사 봉찬회 후원회죠. 네. 그러니까 주도를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조선 총독부도 적극 호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시에 일본과 한국에서 동시에 이제 대대적인 모금 운동을 벌이거든요. 그러면서 네. 조선 총독부에서 모금 운동을 이제 합세를 하면서 또 내선 일체를 운운합니다. 이 신사를 재건하는 것은 내선 융화에 있어서 가장 유의미한 것이다. 그래서 조선도 적극 동참해서 재건 자금을 모아줘야 된다라는 그 매일신보 1934년 11월 19일자 신문에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돈이 많이 거쳤어요. 그렇습니다. 그 조선에서 3만 8천 엔, 그다음에 일본에서 한 7만 7천 엔 정도 해서 이제 한 총 12만 5천 엔이 거쳤다 그러는 건데 네. 지금 가치로 따지면 2만 5천 엔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한국 돈으로는 얼마인 줄 아세요? 한 10억? 되게 그 많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25억 원 정도 거쳤다 그럽니다. 이거 25억이면 엄청난 거금이었을 텐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참 모금 운동을 확실하게 했는지. 그래서 조선에서 있는 척식 주식회사라든지 무슨 뭐 네. 만주 철도 회사라든지 회사에서도 막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친일파가 있어요. 박충근 같은 그런 정치 깡패이자 네. 친일파 이런 인간들이 또 1,000엔씩 뭐 이런 식으로 모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모은 돈으로 개축 공사를 벌이는데 여기도 이제 그 준공식을 보도하면서 매일신보 제목에 내선일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주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내선일체의 성지에 고려신사를 증수했다라는 아주 제목으로 나오죠. 아니 또 뭐 일제가 쏟은 정성을 생각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성지라고 할 만도 하네요. 그러니까 일관되죠. 일제 네. 강점기에는 고려신사를 생각하는 일본인들 시각은 변함이 없는데요. 네. 그냥 내선일체의 성지예요. 뭐냐면 고려 약광 왕을 모신 신사가 있어서 내선일체 구현에 네. 힘찬 줄기를 반영하듯이 내선인의 참배가 날로 늘어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물자란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는 순조롭게 끝나니 뭐니 이런 식으로 어떤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내선일체 성지를 마음껏 활용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심지어는 사상범의 교화 수단으로도 썼는데 예를 네. 들자면 1939년에 보면 그 조선에서 그 좌우익 활동을 하다가 전향한 사람들로 뭐 구성된 조직이 있었거든요. 네네. 사상보국동맹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45명을 그 차례로 이제 참배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메이지 신궁하고 고려신사를 차례로 보내는데 네. 어떻게 얘기하냐면 메이지 신궁에서는 일본의 국채를 경험하고 고려신사 가서는 내선일체 개념을 완성하고 그런 식으로 아주 투 트랙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정말 그야말로 치밀한 사상 교육이었네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니까 아주 뭐 한 가지 좀 그 약간 기분 나쁜 그런 그 기사가 하나 나오던데요. 그 네. 매일신보 그 40년 4월 5일자를 보면 조선신궁, 조선의 그 일본의 사람들이 네네. 신궁을 만들었잖아요. 남산 네. 거기다가. 네. 그 조선신궁하고 일본의 고려신사하고 사이에 나무 교환식이라는 행사를 벌이거든요. 무슨 나무를 교환해요? 그러니까 1940년이 어떤 해였냐면 뭐 일본의 초대 천황이라는 진무천황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뭐 네. 간무천황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즉위한 지가 2600년이 이른바 됐다는 해죠. 그걸 기념해 갖고 조선신궁에서는 오엽성하고 개나리를 고려신사에 네. 보내고 네. 고려신사에서는 또 벚꽃나무 우리가 얘기하는 사꾸라죠. 그 벚꽃나무를 조선신궁에 보내는 그런 그 교환하는 행사를 벌였죠. 근데 이때 그 매일신보 신문 제목이 아주 어떻게 보면 약간 고약합니다. 또 뭐 내선일체 운운했겠죠. 그렇습니다. 뭐. 뭐라 그러냐면 네. 내선일체 신목 교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뭐 신령스럽다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내선일체를 위해 신령스러운 나무를 교환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조선신궁의 책임자였던 아치와라는 사람이 있고 네. 고려신사의 봉찬회장 아까 얘기했던 후원회죠. 네네. 그 닭게이가 이제 덕담을 주고받는데요. 그거 보면 이제 기가 차죠. 뭐라 하냐면 아치와는 뭐라 하냐면 그 조선신궁 궁사는 네. 내선일체를 부르짖는 오늘날 내선인, 그러니까 조선인과 일본인이 같이 이런 역사상에서 결합해가지고 서로 손잡고 나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닭게이라는 후원회장은 뭐라 하냐면 네. 황국의 은혜에 접해서 그런 그 무사시 아까 얘기했던
고구려인이 정착한 땅이죠. 네. 거기서 지금 신이 되어서 주무시는 고마왕, 그러니까 고려악강이죠. 고마왕의 영혼도 이날 이 나무가 교환하는 이 순간 지하에서 기뻐하실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정착한 고구려인의 시조인 고려약관의 영혼도 지하에서 기뻐했다. 그렇죠. 기뻐할 것이다. 네. 내선일체를 이루게 해준 한국의 은혜에 감흡해가지고 이런 그렇습니다.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뭐 예.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이 아까 얘기했던 그 닭기라는 그 사람이 뭐냐면 이 고려신사가 조선신궁에서 보낸 오엽송과 개나리를 고려신사도 잘 키워서 네. 이것도 내선 번영의 기초로 여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일본에서 1200년 동안 살아왔던 고려시 가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까 잠깐 이제 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 고마 아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역시 고구려시의 가문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생각해 보니까 고구려나 백제나 멸망의 길을 걸을 때 일본에 망명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가 이제 아스카 시대 말기부터 나라 시대 7세기 8세기거든요. 이때가 일본 민족의 위대한 포용력이 최고도의 내선일체를 발휘한 때였습니다라고 이제 토로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무슨 희한한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선일체 개념이 이미 그 아까 네. 얘기했던 아스카 뭐 나라 시대 7세기 때에 쇠망한 백제 네. 고구려 후손을 포용하면서 생긴 것이다라고 해석한 거죠. 일본인이 어떻게 보면 포용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그 7세기 8세기 시대의 위대한 포용력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럼 이 내선일체는 7세기 이후 1200년이라는 뿌리 깊은 역사를 갖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려신사는 1200년 넘은 내선일체 역사의 상징물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하긴 1200년 넘게 일본인으로 살아온 고려시 가문에게 어떤 민족 의식이 남아 있었겠나 싶어요. 아까도 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뭐 너무 변화하는 거 싶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또 바라는 건 약간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고려시 가문은 완전히 일본에 동화되었기에 뭐 어떤 조선인이 뭐니 해갖고 어떤 민족적 차별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라고 네. 이제 단언을 하는데요. 그 예전에 뭐 이런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고마 아키사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예전에 어떤 조선인으로부터 당신 조상이 반도인인데 혹시 열등감을 느끼지 않았냐라고 질문을 받았다는 거죠. 네. 그럼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어이없어 갖고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쳐다봤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다. 그렇죠. 뭐 그런 우문을 하냐라는 네.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날의 그 이 일본의 이 관동인, 그러니까 동쪽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은 고대의 그 일본 민족과 그 고구려 민족의 동화에서 이렇게 유래가 됐다. 그 문화가. 네. 그리고 혈통상 실제로 우리 조상의 일부다. 그리고 뭐 몇십 년 사이에 몸과 마음 정말 융합하자는 거 뭐 이런 거죠. 그렇게 됐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일본 민족의 위대한 포용력이고 민족 발전의 기초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말만 들어보면 그야말로 뼛속까지 내선일체의 신봉자였네요. 그렇죠. 어쨌든 뭐 이 1200년 동안 일본 가문으로 살아온 거니까 뭐 네. 특별한 종족 의식이 없었겠다라는 뭐 그런 또 생각은 듭니다. 저 일제가 순진한 그 고려시 가문과 고려신사를 내선일체의 도구로 활용을 한 것이겠죠.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신사 같은 경우는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내선일체 뭐 성지로 네. 이제 떠받들어져 가지고 계속 이제 각별하게 이제 보상을 받았는데 네. 사이토 총독 왔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나미 총독도 나중에 1940년에 왔었고 심지어는 뭐 이왕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영친왕 그다음에 그 영친왕 왕비가 또 이방자여사라 그래서 알잖아요. 뭐 그 사람 그다음에 또 왕세자까지 이제 고려신사를 찾아와가지고 네. 그래서 뭐 거기 기사를 보면 내선일체 유서 깊은 고려신사를 영친왕 전하가 뭐 부부가 왔다라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네, 그 일본의 대동아 전쟁 전승 기원제까지 열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1943년인데 네. 뭐 이른바 중앙 조선 협회 회원 40명이 뭐 이 찾아와서 태평양 전쟁의 뭐 승리를 기원하는 전승 기원제를 열렸다는데 이 협회를 이렇게 보면 이 조선 총독부에서 고관을 지낸 그런 인사들을 중심으로 만든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 단체가 왜 여기 와갖고 그 남해 뭐 신사 와갖고 전승 기념 제사를 올렸냐? 네. 그건 뭐냐라는 네. 건 어떻게 보면 내선일체의 거룩한 사실을 찾았던 그런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성지순례가 아니냐 이렇게 네.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참 가슴 아픈 역사를 갖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을 해보면
뭐 이 고려시 가문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서름받고 있다가 1200년 동안이나 갑자기 뭐 내선일제 성진이 뭐 살아있는 상징이냐고 막 각광을 받으니까 굉장히 업됐을 것 같아요. 그죠? 이 기분도 업되고 막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논문을 쓴 사또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논문 뒤에 고려시 가문도 상당히 되게 좀 나중에 보면 참 이 괴롭지 않았겠냐라고 하면서 그 고려시 가문이 당시에는 한일 합병이라는 어떤 그런 시대 상황이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가문이 뭔가 이 한일 합병 상황에서 좀 뭔가 이 시대적인 사명감을 갖고 뭐 이렇게 들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일본의 식민 지배가 어떻게 보면 조선인한테 얼마나 많은 재난을 주었는지 고려시 가문한테도 참 그걸 참 몰랐다는 거, 그것도 되게 불행한 일이 아니었겠냐라고 이제 그 논문 쓴 사또 교수가 가슴 아파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거의 철저하게 일제에 의해서 이제 이용당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키토 일왕이 찾았다는 고려 신사를 그냥 뭐 좋게 보기가 어렵네요. 허투루 넘길 수 없는 식민지 시대의 역사가 담겨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일왕의 방문을 뭐 굳이 뭐 삐뚤어진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뭐 폄훼하고를 뭐 그 마냥 그렇진 뭐 않겠지만 그렇다고 만약에 또 흐뭇하게 이렇게 여기고 뭐 이렇게 뭐 동조 그럴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라는 걸 오역의 역사가 있다는 거 그것도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차원에서 제가 그 이번에 한번 이 논문을 토대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고려 신사가 나오면 이런 점도 있었구나라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